정도 많고 남을 해코지하는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의리 있고 주변에서도 좋은 형, 좋은 동생이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올해 만 17세 고등학교 3학년 최군입니다. 최군의 어머님께선 가장 후회가 되는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들은 박스만 가져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스티로폼이나 이런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저희 아들이 이렇게 치워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저희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뭐 이렇게 불의를 보고 도와줘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쳐서 내 아들이 이렇게 갔나 싶기도 한데, 불의를 보면 꼭 도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게 가장 후회된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 부모를 사랑했던 아이, 하지만 이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완주 노래방 고등학생 살인사건 편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에 있는 모 5층 빌딩에 한 노래방에서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도착한 119 대원은 바로 6호실로 들어갔는데 그곳엔 소파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로 긴급히 전북대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오전 5시 48분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만 17세 고등학교 3학년생 최군. 사인은 외상성 복부 손상으로서 좌측 복부로 소장절단, 대동맥 두 곳이 끊어진 상태였으며 엉덩이뼈에 날카로운 흉기로 인한 자상이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였죠. 17살 고등학생이 토요일 새벽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휩날리게 된 걸까요? 최초의 언론 보도였습니다. 자신의 애인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노래방에서 10대 지인을 살해했다는 보도. 이 영상의 댓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차이가 없다. 여자친구를 욕하는데 어떻게 참느냐. 반면 그래도 살인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며 갑론을박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을 했죠. 저희도 최초 기자님께 이 내용을 제보받았을 당시 참 이상했습니다. 17세 고등학생이 왜 노래방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해 피해를 입었다는 이 내용이 말이죠. 정말 진실이었을까요? 이 진실을 찾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전부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내 애인과 다툰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지인을 살해했다라고 적혀있지만 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전혀 일면식조차도 없는 사이였죠. 그날의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2021년 9월 25일 새벽, 현재 피고인 신분인 29세 노 씨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시작됩니다.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였던 29세 김 씨와 연락을 하고 계속 만난다는 것을 의심하고 추궁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화가 났던 노 씨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노 씨의 모든 분노의 대상은 29세 김 씨를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그 김 씨로 인해서 헤어지자라고 말했다라고 생각한 노 씨는 김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이들은 거친 언성을 주고받기 시작을 했죠. 29세 김 씨는 사건 당일 그 장소였던 이 노래방의 실장으로 6호실에서 지인이었던 22세 권모 씨와 함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권 씨는 전화를 끊어라 라고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었던 노 씨가 너 누구냐, 몇 살이냐 라고 되물었자 이에 대해 22살이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라고 말을 했고, 더욱 분노했던 노 씨가 이 새끼야 너 거기 딱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한 뒤 전화를 끊게 됩니다.
노 씨는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의 흉기를 손가방에 넣은 뒤 새벽 4시 22분경 자신의 벤츠 차량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94%,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해 11km 떨어진 노래방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14분 후 4시 36분경 노래방의 문을 부수고 진입하게 됩니다. 당시 코로나 문제로 불법 영업 중인 상태로 문이 잠겨 있다 보니 강제로 부시고 들어간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6호 씨를 찾아가 당시 혼자 있었던 29세 실장 김 씨의 머리채를 잡고 준비한 흉기를 모게 되며 방금 얘기했던 그 꼬맹이 어딨냐? 내가 못 죽일 것 같냐? 이 어린 놈의 새끼들 다 어딨냐? 난 진짜 한다면 하는 새끼다 라고 말을 하며 김 씨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3분 후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17세 피해자 최군이 그 6호실에 들어오게 됩니다. 현장이 어땠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저지하자 화가 나 손에 있던 그 식칼로 최군을 향해 무려 2차례나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자상을 입은 최군이 소파에 쓰러지게 되자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찼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알바생들이 상황을 보고 말리기 시작했던 내용이었죠.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노 씨가 최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29세 실장 김 씨는 그 상황을 보고 바로 1층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즉 그 상황을 막은 건 김 씨가 아니었죠. 알바생이 직접 칼을 잡고 빼앗아 사건 현장이 끝나게 된 거였습니다. 6호 씨를 걸어나가며 노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혈하면 산다. 그렇게 웃으며 노래방을 빠져나갔죠. 바로 여기까지 내용이 그날의 상황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드는 의문점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 6호실 안에 있었던 사람은 원래 29세 김 씨와 22세 권 씨였죠. 그리고 권 씨와 시비가 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22세 권 씨는 현장에 없었으며 17세였던 피해자 최군은 이 노래방에 새벽 시간에 왔던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22살 권 씨와 17세 최 씨는 굉장히 형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서 함께 원룸에 살고 있던 관계였습니다. 17세 최군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토요일날 원룸에 같이 살던 권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권 씨가 집에 같이 가자, 나 지금 여기 노래방에 있으니까 6호실로 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최군은 그 현장을 가게 된 것이었죠. 분노했던,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던 노 씨가 오고 있던 동안 권 씨는 1층으로 내려가 오고 있던 피해자 최군을 찾으러 내려갔지만 이들은 엇갈리게 됩니다. 최군은 5층으로 올라와 노래방 문이 부서진 걸 보고 뭐지 하고 그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끄러웠던 그 6호실 방 안에는 이미 노 씨가 도착해 김 씨를 칼로 위협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죠. 최군은 그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는지 평소처럼 말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일면식도 없던 그 말리던 최군을 노 씨는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의문점 두 번째, 6호실에서 최군을 두고 도망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이 막거나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제압을 했거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 바로 실장 29세 김 씨였던 것이죠. 그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는 5층을 빠져나와 바로 1층을 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술하기로는 신고를 하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래방 알바생이 했죠. 결국 신고는 늦었습니다. 아마도 불법 영업 문제 때문에 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현재 확실하게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1층으로 갔던 실장 29세 김씨.
육고실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지혈하며 산다라고 하며 웃으며 내려갔던 노씨. 이들은 1층에서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눈 걸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진 알려져 있지 않죠. 정리를 좀 해볼까요? 1층에서 만난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씨가 너 때문에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잖아 라고 격분했던 김씨입니다. 그런데 김씨와 1층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걸까요? 이들은 절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초 보도 이후 17세였던 피해자에게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악플도 달렸죠. 고등학생이 그 시간에 거길 왜 가냐? 그리고 왜 남의 여자친구한테 그런 행동을 했느냐? 오보로 인한 많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그대로 유족들에게 상처로 돌아간 내용이었죠. 제가 오늘 방송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전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이죠. 그리고 제가 방송을 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는 다음 날인 11월 10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피고인 노 씨는 현재 죄명이 3가지입니다. 첫째, 살인. 둘째, 특수협박. 셋째, 도로교통법 위반. 1차 공판 당시 아직도 그는 유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에 대한 의사표현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1차 공판 당시의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계획적 살인 아니다. 우발적 살인도 아니다. 이 살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걸까요? 매우 쉽게 얘기를 하자면 계획살인보단 우발살인이, 우발살인보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형량이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변호사분들께 여쭤봤습니다. 다들 이렇게 대전제는 깔아주셨습니다. 살인죄는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며 수단과 방법을 묻지 않는 것이다. 맞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부분은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살인죄 안에는 굉장히 많은 범죄 명들이 들어가 있게 되죠. 많은 사건 방송 등을 통해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해 죽일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살해하는 계획적 살인. 사람을 죽일 마음이 아니었는데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죽였다고 얘기하는 우발적 살인.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 줄 몰랐는데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 되게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붙으며 결국 형량과 직결되게 됩니다. 똑같은 살인죄라 하더라도 형량의 편차는 매우 크지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고 있는 가해자 측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쟁점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걸 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내용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전문가분들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객체의 착오. 즉 객체의 착오라는 말은 오인해서 잘못 보고 일으킨 행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원래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건 권 씨였다. 근데 그 장소에 있었던 게 권 씨가 아니라 갑자기 찾아왔던 피해자 최군이었죠. 자기는 그 최군이 앞서 얘기했던 권 씨라고 생각해 공격을 가한 것. 해서 이건 객체의 착오로서 미필적 고의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사건은 살인이다. 흉기 및 둔기를 이미 소지한 상황에서 사람을 살해할 계획을 한 정황들이 보이는 상황. 이미 사람을 누굴 죽여야 되겠다라고 세워놓고 오인한 건 그건 가해자 측의 입장인 것이지 피해자와는 다른 문제. 따라서 이건 동일한 계획살인 범죄 형량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문입니다. 그럼 정말 궁금합니다.
피고인 노 씨는 육구실로 들어왔던 최군을 권 씨로 착각해서 공격을 가했던 게 정말 맞을까요? 하지만 말이죠. 당시에 들어왔던 최군은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말렸습니다. 뭐냐? 왜 그러는 거냐? 라며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도 있었습니다. 1층에서 김 씨와 노 씨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사람이 권 씨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때라도 알아서 후속 조치라도 했다면 최군은 하늘의 별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요. 두 번째, 계획살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흉기를 애초에 분명히 챙겨온 건 진실입니다. 경찰의 공소장에도 분명 명시가 되어 있죠. 사람을 살해할, 해칠 마음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불법 영업 중이어서 CCTV에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룸 내부에는 CCTV가 없었고 외부 로비나 복도 쪽에는 있었지만 이게 실시간 촬영용이라서 뭔가 기록된 부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 분명 노 씨는 이런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흉기를 그냥 갖고 갔는데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자신이 그 흉기를 꺼내 공격을 가하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이지요. 왜냐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말맞춤을 해버리거나 혹은 자신의 죄를 낮추기 위해 내용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공소사실에는 빠졌지만 현장에 있었던 알바생의 진술을 하나 저희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노 씨가 들어올 당시부터 손에 칼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다. 이 내용은 사람을 정말 공격하고 살해할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그래도 아직은 살인의 고의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법약 전문가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처로 흔적을 남긴다. 전문가분들은 입을 모아 한 가지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옆구리 부분을 공격당한 상처. 그 상처가 매우 독특하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칼날 총 길이는 34cm. 그중엔 칼날 부위 자체가 20cm였죠. 그런데 칼날 부위가 무려 18cm가 들어갔습니다. 칼날 부위가 18cm가 들어갔다는 건 그냥 당황해서 방어하려고 하다가 찔렸다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죽일 의도로 매우 공격적으로 강하게 공격을 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내일 공판이 열립니다. 앞으로도 공판에서 치열하게 쟁점이 붙을 겁니다. 자신의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 사람이 사망할 줄도 몰랐다. 지혈하면 산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사망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자신은 착오했다. 계획적 살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걸 계속적으로 주장할 겁니다. 최군이 사망하고 학교인 일주일 넘게 최군의 자리에 꽃다발이 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학년 후배였던 2학년 지적장애가 있던 학생이 올라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이 다른 애들이 나 괴롭히고 할 때 나 많이 도와줘서 인사하러 왔다. 우리가 최군을 이대로 그냥 보내주기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같이 사는 형과 단순히 집에 가기 위해 연락을 했던 최군. 위협적 상황을 보고 말리려고 했던 그 어린 학생은 인생의 꽃이 피기도 전 우리와 부모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내용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가족의 입장이라면 정말 너무 억울하고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하단 링크에 있는 국민청원에 한 번씩 꼭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유족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촬영하게 된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유튜브에 중간 광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롤 광고가 없는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데 아무 문제 없게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영상을 업로딩이 될 거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보셨을 겁니다. 제가 중간 롤 광고를 넣지 않는 이유는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였거든요. 댓글도 그랬고, 물론 댓글에 다셨던 분들도 오보를 보고서 다신 거니까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다신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라도 내용을 정확히 좀 아셨으면 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족분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고 매우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럴 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방송이라면 더 많이 알려질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을 꼭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유튜브에다가 커뮤니티에다가도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나쁜 글이 아닙니다. 청원을 진짜 하면 달라지냐, 우리가 하긴 하겠는데 진짜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네, 가슴 아픈 이야기죠. 뼈 있는 이야기고 저도 항상 많이 드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4년 넘게 해오면서 도대체 청원을 하고 나서 어떤 것들이 많이 달라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민청원에 올라가는 내용에서 이런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국민청원 답변에 대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답변을 보게 되면 청원 답변이 대부분 비슷해요.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한 처벌을 가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많이 오거나 혹은 영상이 아니면 하나의 글로 올라오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4년 넘게 방송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진짜 초반에는 부정했습니다. 언론의 이슈를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옛날에는 없다고 믿었어요, 방송 초기에는. 근데 4년 넘게 해오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청원에서 많은 동의를 얻고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방송사도 언론사도 더 제가 지금 오늘 방송한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들로, 더 자세한 내용들로 여러분에게도 전달이 될 거고, 그리고 그게 정말 나중에는 형량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그게 직접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알려진 상태로 지나가기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뻔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낮게 받아서 출소해서 나와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유족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공판하시면 정말 많이 답답하실 거다, 많이 힘드실 거다라고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만간에 노씨 측은 분명 합의 의사 및 사과의 말을 전하겠죠? 반성문도 올릴 거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형량이 감형되니까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형량이 좀 내려가니까, 적어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니까. 근데 재판부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5일 그 이후에 검거되고 9월 27일 송치되고, 이 재판이 지금 열리는 지금 11월 10일 이제 2차 공판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 씨는 자기가 얘기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 정말 죄책감이 심해야 돼요. 너무너무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기는 엄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반성 안 했습니다. 반성을 했다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게 요청하는 두 번째도 있습니다. 분명 주치감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주장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0.098%. 물론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사건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 정도가 아닐 거니까. 다만 술을 마셨다라는 그 이유로 객체의 착오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마신 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술 마셔서 상대방이 누군지도 확인을 못하고, 어쨌든 누군지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너무 피고인 측에게 관용을 안 베푸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